자, 오늘 이제 조선과 기독교의 만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끝부분쯤에 저희가 그 차트에다가 이렇게 써서 드렸던 부분 중에서 못 다룬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박스는 이제 그 청일전쟁이라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1886년에 근대식 교육, 그것을 이제 저희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은 오늘 세 번째 시간 안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식 교육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에서죠. 아직은 조선입니다. 명칭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뀌고요. 대한제국을 줄여서 대한제국, 한국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조선인데, 조선에 와서 선교사들이 했던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전도는 안 됐다 그랬죠? 예,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계속해서 외국과의 전쟁을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뭐 전도 집회를 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이 두 가지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한 가지는 병원을 짓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병원들 뭐 광해원이라든지 뭐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제중원, 나중에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또 중점적으로 했던 게 학교 짓는 일, 뭐 연세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들이죠. 그리고 배제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배제학당, 이런 것들을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뭐 성경도 가르치고 영어, 수학 이런 것들 근대적인 학문들을 이제 모던한 그런 클래스들을 하면서 서서히 전도해 나가는 게 이제 선교사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사립학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립학교, 프라이빗 스쿨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조선에는 프라이빗 스쿨 말고 나라에서 세운 학교는 없었나? 있었어요. 조선시대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 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예, 성균관에서 유교를 가리켜서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바로 성균관이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그 성균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뭐였냐면 서당이었어요. 서당. 여러분 서당 아시죠? 뭐 이렇게 천자문도 가리키고 뭐 어린아이들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배워오게. 근데 그거 과정을 거쳐서 중앙의 성균관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선교사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받은 그런 과목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 영어, 수학, 뭐 세계사, 지리 뭐 이런 거를 가리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리키는 학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라는 그 임금이 우리가 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서양 학문을 배우는 학교를 하나 좀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운 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육영공원이에요. 예, 육영한다는 것은 이제 영재를 길러낸다라는 뜻이고요. 그 공원이라는 말은 이 우리가 저 피크닉 가는 공원, 그 파크가 아니고요. 퍼블릭 스쿨이라는 뜻에서 공원이에요. 예, 퍼블릭 학원. 예, 그래서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고종이 누구를 그 학교에 보냈냐면 이제 정부에 있는 관리들의 아들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은 이제 교육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아들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가르쳤다 그래요. 배우기 싫어하니까. 아니 우리 저기 저 유학 책만 배우면 됐지. 수학은 왜 배우며 영어는 왜 배우며 이제 이런 불만들이 많았다 그래요. 배워놨으면 다 좋은 일인데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어쨌든 가리키기는 해야 되겠고 학교는 세워놨으니까 서로 안 오려고 하는 것들을 돈을 줘가면서 가리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줬나 제가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여러분이 식당에 나가서 그냥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해도 한 15불, 20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학생당 5천 불씩을 주면서 우리 학교를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도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나라에 이제 세금을 가지고 그 정부 관리들, 아들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양반집 아들들이다 보니까 학교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학교를 자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하인들을 다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은 뭐 가마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하인들한테 뭐 한 사람은 담뱃대 들고 오라 그러고 한 사람은 신발 들고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통제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 세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전부 다 이제 유니언 신학교 여기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 들어보셨죠? 예, 유니언 신학교 출신의 이제 세명의 선교사가 이제 그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뭐 출석 일수가 이렇게 모자라고 하니까 고종한테 상소를 올려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누구네 집 자식이 지금 학교를 안 나와서 수업을 진행을 못하겠다. 막 이런 상소도 여러 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2년, 3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다 그렇게 양반집 자제들이라 그 사람들은 굳이 그걸 배우지 않아도 이미 다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됐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프라이빗 스쿨들은 오히려 나중에 조금 지나서 이제 여학생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더 갖게 되는 이제 그런 학교로 발전을 했는데 나라에서 세운 학교는 제대로 잘 운영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첫 시간부터 우리가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처음에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던 나라가 있었죠. 두 사람 다 이 나라에서 왔죠. 어디였죠? 그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박연이라는 사람, 예, 박얀이라는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왔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뒤에는 이제 또 뭐 영국에서도 한 사람이 이제 군함을 타고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출신의 또 유택의 독일인이 또 네덜란드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2주간의 짧은 선교를 마치고 돌아갔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면서 자기들의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온 나라는 거의 다 보면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선교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미국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예, Awakening Movement인데 그게 이제 처음이 있고 세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세컨이에요.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바로 선교사들이 파송받아 오기 이제 몇십 년 전. 그렇죠? 거기 연도를 보시면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1790년에서 184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파송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각성 운동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찰스 핀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핀니. 이 사람 부흥사면서 이제 설교가인데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구와 바로 있었냐면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 예, 무디 뭐 성경학교 이런 걸로 유명하죠. 예, 바이블 스쿨.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뭐 무디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그 생키라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집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연 뒤에 무디가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제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전도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 무디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시기가 또 1858년 이후로 쭉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미국 땅에서 뭐 제2차 대각성 운동도 있고 무디의 부흥운동이 있고 그래도 조선이라는 땅을 모르잖아요.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조선을 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1882년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188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선이 어느 나라하고도 조약을 맺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외국과 조약을, 그러니까 청나라 빼고요. 청나라는 뭐 그전부터 조선하고는 왕래가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조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서양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나라와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그 미국이랑 조약을 맺었던 해가 언제냐면 1882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서로 무역도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쪽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허락하고 반대로 조선 사람이 또 미국 땅에 가는 것도 허락을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미국 땅을 밟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견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필출입을 간 거예요, 미국으로. 근데 필출입 간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가 기억나는 인물이죠. 그게 누구냐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에요. 민영익. 민영익 들어보셨어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민영익이 누구냐면 명성황후의 조카예요. 명성황후의 조카. 명성황후의 조카였는데 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칼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입었죠. 그래서 외과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금방 죽게 그렇게 생겼었는데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그 사람을 수술을 해가지고 고종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재중원을 어, 알렌에게 이제 이렇게 지어서 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 그 고종의 그러니까 조카죠. 고종의 조카면서 명성황후의 친조카.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처조카가 되겠죠. 처조카인 민영익을 포함한 그런 사절단을 이제 미국으로 보냈어요. 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기차예요, 기차. 예,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저 대륙 횡단 철도가 막 만들어진 후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선 땅에서는 기차라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저기 여기 그 밸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트로 말고 그 막 시끄러운 소리 나면서 뭐 시커먼 연기 나는 그런 기차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잘 나오는 그런 기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열차 타는 것도 사실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 열차를 타가지고 또 정해진 자리에 앉는 것은 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들 자리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확인도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높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높은 데 앉아야겠지.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에 올라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가우처라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가우처라는 목사님은 이제 자기 볼 일이 있어서 그 열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갓을 쓰고 한복 입은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뭐 통역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서 왔냐? 조선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들을 만난 건 분명히 뜻이 있지 않을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존 가우처라는 이 목사님께서 어, 우연히 만났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조선 선교를 꿈꿨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조선에서 왔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 듣기에는 초선이니까 발음이 뭐랑 비슷해요? 초즌이죠, 초즌. 그죠? 초즌이 무슨 뜻이에요?
초선 무슨 뜻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거잖아요.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우처 목사님 듣기에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럼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어떻게 하면 가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또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나가지만 벌써 누구의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머릿속에 이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 이제 은혜가 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1800년대 말에 미국을 통해서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그러니까 어느 사건 하나가 빠져도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미국 안에 막 복음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해외까지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고요. 나갈 생각을 했다고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와 수교를 맺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수교를 맺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만나고 듣지 않았다면 조선의 복음이 언제 더 늦게 전해졌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역사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행하신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존 가우처 목사님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거기 노트에도 써놨지만 북감리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은 이제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는데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금방 떠올리시겠지만 장로교가 이렇게 뭐 북장로교, 남장로교, 또 감리교가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렇게 나뉜 기준은 뭐냐면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 그래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게 남장로교, 남감리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북장로교, 북감리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존 가우처 목사님은 어디 소속이냐면 북감리교 소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국에는 북감리교, 북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오고 또 몇십 년이 지나서 남장로교, 남감리교가 들어와서 특별히 감리교 같은 경우에서는 북감리교와 남감리교가 하나로 합쳐져 버려요. 미국에서도 합쳐지지 않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합쳐져서 지금까지도 한국 안에는 감리교의 교단은 하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장로교는 이제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민영익이라고 하는 그 명성 황후의 조카를 포함한 사절단이 와가지고 대승단 열차에서 이제 우연히 만나요. 그러면서 아 조선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조선 사람들이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에요. 민영익은 사실 또 이 신앙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그냥 방문해서 한번 구경하고 가려고 왔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존 가우처 목사님 혼자서 선교의 열정을 막 태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가 이제 1880년대인데 2,000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북감리교 선교회에다가 보내버려요. 2,000부를. 그러니까 지금 2,000부를 선교하는 헌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2,000부를 모아서 선교부에다가 선교한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헌금한 이유는 한 가지죠. 조선으로 파송할 선교사를 교육을 시키든 파송을 하든 어쨌든 조선 선교를 좀 시작해달라라는 의미로 2,000부를 보냈는데 보내고서 한참이 지나도 선교부에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이잖아요. 보내는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보내달라고 돈은 받았지만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야죠.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죠.
돈은 붙였지만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자기가 또 일본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선교사는 이미 나가 있던 상태예요. 일본은 이제 한국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지금은 이제 물론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뭐 0.1%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한 명, 뭐 10,000명 중에 한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파송되어 나가 있는 선교사가 누가 있냐면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제 성경 읽어보신 분들 중에 맥클레이 뭐 성경, 맥클레이 주석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맥클레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감리교 안에서는 이름도 있고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 맥클레이한테 편지를 했어요. 이제 그 사정 얘기를 다 했겠죠. 내가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에다가 2,000불 보내면서 빨리 좀 선교 좀 시작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맥클레이 목사님이 조선을 좀 한번 다녀오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맥클레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겠죠. 왜냐하면 일본까지 선교하려고 간 사람이니까 거기서 서울까지는 한 2주 걸리거든요. 그 당시에 배로 왔다 갔다 하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를 이 사람이 조선 땅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조선에 뭐가 필요하고 또 선교사가 오게 되면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존 가우처 목사한테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존 가우처 목사한테만 편지하는 게 아니라 그 북감리교회 선교부에게도 편지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시작은 못하고 있었지만 보내달라고 하는 그 땅의 현실을 누군가가 가보고 파악을 해서 자기들에게 왔으니까 이거는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냥 단순하게 보내주십시오가 아니고 여기는 이런 사정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하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를 진짜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누가 그때 가게 됐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들 또 스크랜턴은 또 어머니도 같이 갔다 그랬죠. 그래서 최초의 이제 여성 선교사가 됐는데 그런 선교사 그룹이 한꺼번에 이렇게 조선으로 가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2차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 또 조선과 미국의 수교, 또 미국 사절단, 그리고 사절단과 존 가우처 목사의 우연한 만남, 또 존 가우처 목사가 개인적으로 또 2,000불을 헌금하고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의 사정을 다 알게 한 후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이런 수고들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선교사들, 스크랜턴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이제 감리교 선교부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85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불과 이게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맺은 지 3년도 안 돼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제일 맨 위에 있는 연도 보시면 1627년이잖아요. 그렇죠? 1627년에 기독교인이 첫 발을 조선 땅에 들여놨지만 100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200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250년 동안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다가 느닷없이 3년 안에 모든 일이 파파파박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 단계는 그 250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완전히 기다리는 기간이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기간이라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하신 다음에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2년, 3년, 4년 안에 모든 것이 막 물밀듯이 조선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해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은 이제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1885년에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시기까지는 그 이전 10년, 50년, 100년, 2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뭐 처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는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해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뭐 물밀듯이 막 밀려오고요. 감리교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장로교 선교사들, 또 뭐 성결교 선교사, 회중교회 선교사, 뭐 이런 선교사들이 이제 막 조선을 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교가 조금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라고 처음엔 생각을 안 했는데 선교사들의 연령대가 있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선교사가 단 한 명도 뭐 40대, 50대가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같이 20대, 20대.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29,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다 마찬가지, 스크랜턴 다 마찬가지로 20대 때 작정하고 20대 때 선교를 결심하고 조선으로 향했던 그런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 대학 다닐 때 이미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막 불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1880년대 미국이요. 그러니까 오늘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1880년대 미국은 대학 안에서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를 자원해요? 선교를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만 마치면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 선교지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졸업과 동시에 가겠다고 하는 그 무브먼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188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대학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젊은 선교사들이니까 얼마나 패기가 있어요. 열정이 있죠. 막 패션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조선에서의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병원이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불쌍한 사람 구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쨌든 선교사들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국 안에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사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어도 스스로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이제 목표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봤더니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을 평생 처음 나가봤으니까 그것도 조선이라는 땅에도 처음 가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 부족을 점점 해마다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가지고요, 1890년에 1890년이니까 이제 그 선교가 시작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선교 5주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언더우드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5년 지났는데 처음 왔을 때랑 거의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경험이 있는 선교사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좀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한국 안에는 경험 있는 선교사가 없어요. 다 자기 또래들만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사가 제일 경험이 많은 선교사가 어디 있나 봤더니 중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산동성의 드푸라는 마을에 선교를 하고 있던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비우스라는 사람 거기 제가 나이를 잠깐 적어놨는데 1829년생이니까 벌써 1890년이면 몇 살이에요? 60이 넘었죠. 10 넘었네. 네,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20대 때 왔겠죠. 오기는. 그렇지만 20대에 와서 벌써 이제 40년 가까이 중국에서의 선교를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선교사였던 거예요. 자, 그런 선교사를 이제 서울로 모셔가지고 각 교단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세미나를 했어요. 무슨 세미나를 했냐면 한국 교회와 그러니까 조선 교회, 조선 안에 있는 교회와 조선의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앞으로 이제 10년, 20년을 갈 건가. 자, 5년은 이제 젊은 선교사들끼리 보내봤으니까 이 5년 이후에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갈 건지를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선교 정책을 세워놨던 세 가지 원리를 젊은 선교사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요.
동국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자립. 자립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셀프거든요. 셀프. 그러니까 스스로 한다. 그러니까 누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가? 선교사들이 아니면은 조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교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선교.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맞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해줘서는 선교사들이 가버리면 또 제자리 되고 또 다음 선교사가 와서 좀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또 그 선교사가 귀국해버리면 또 제자리로 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 스스로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셀프를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자진 전도. 선교사가 어차피 전도를 못 해요. 국법이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조선의 상황도 그렇고 중국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려면 누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가서? 조선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 그럼 이제 처음 나가는 그 사람만 선교사가 교육시키면 되겠죠. 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이 전도하게 하고 또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또 교회에 와서 배우고 또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선교사들이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선교사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 제자리라는 거죠. 자,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력 운영이에요. 교회를 하나 세우고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아까 선교부에 왜 존 가우처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막 2,000불씩 헌금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존 가우처 목사님만 헌금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 뭐 지난주에 왜 교회 세운 교회들 몇 개 생각나시잖아요. 뭐 상동교회, 뭐 정동제일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세울 때는 누구 돈으로 세울 수밖에 없냐면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선교비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선교비에만 의존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본국에 무슨 상황이 생겨서 선교가 뚝 끊기면 한국에 더 이상 이제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세워지는 교회는 누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경제적인 범위 안에서 설립이 돼야 되냐면 조선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저 교회 다니셨던 분들 그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얘긴데요. 한국에 예전에 교회에다가 이렇게 고무 다라이 큰 거 갖다 놓고 그 편지 봉투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쌀 모아가지고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숟가락으로 봉투에다가 이렇게 한 끼에 하나씩 담으면 천리만 담으면 이게 봉투가 몇 개가 나와요. 식구 많은 집은.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 있는 큰 이제 고무 버켓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인 수만큼 그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교회 사역자들한테 뭐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고 부목사님 드리고 전도사님 드리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교사들에 의존하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크게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무리해서 세워놓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게 이제 자력 운영이라는 거고요. 매니지먼트의 의미고요. 그게 이제 교회당 건물과 관련된 이제 셀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셀프는 뭐냐면 자주 칠이라는 거예요. 칠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조직은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 또 장로 이런 이제 조직인데 그 조직을 처음에는 교회를 세워놓고도 초대 담임을 선교사가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잠깐 다뤘었는데 그런데 이제 2대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초대는 뭐 담임 목사를 선교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2대, 3대 계속 선교사가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누구를 목사로 세워야 돼요? 조선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서 그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교회의 목사가 되는 그런 셀프를 또 이 사람이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은 세 가지. 셀프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셀프 운영을 해야 되고, 셀프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셀프, 세 가지의 자립, 그것을 자립, 세 가지 자립이다 그래서 삼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교회 이름도 삼자교회죠. 삼자교회. 똑같은 삼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운영하고, 알아서 조직을 만들고,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세미나에서 다뤄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94년에 이제 큰일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이제 조선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근데 이 전쟁은 왜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 데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한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제 왜 반란이 일어났냐면 나라의 관리들이 하도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반 백성의 70%가 농민이에요. 농민. 네, 농사 짓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는 그 당시에 뭐 공장도 없고 뭐 다른 가게도 없고 뭐만 있냐면 논밭만 있는 거예요. 논밭. 그러니까 논에 나가서 농사하고 밭에 나가서 농사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농사를 지은 그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다음에 야반도주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로 막 밤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가 더는 못 견디고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정부는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부른 거예요. 청나라를. 청나라하고는 이제 그전부터 가까웠으니까 명성 황후가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니까 또 누가 따라 들어오냐면 일본이 따라 들어와요. 일본이. 아니 왜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게 남의 나라에 와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1년 동안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 한 10달, 9달, 10달 정도를 청나라와 일본이 박터지게 싸웁니다. 어디서 싸웠을까요? 어디서? 그렇죠. 조선 땅에서 싸운 거예요. 조선 땅 특별히 한강 이북 땅에서 싸우게 됐어요. 청나라는 밑으로 내려오고 일본은 이제 바다 건너 와서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한강보다 더 북쪽, 그러니까 뭐 평양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나라 땅인데 남의 나라 두 나라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1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 참 나라 꼴이 우스워진 거죠. 이 당시만 돼도 조선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몇몇 나라가 있었는데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이렇게 5나라가 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한 또 청나라, 일본 이렇게까지 합치면 이제 거의 7나라가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러시아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번에 청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까지 좀 못 내려오게 막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너무 열심히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기는데 일본이 이기고 나서 청나라하고 조약을 하나 맺어요. 항상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뭔가 조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냐면 이긴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유리한 조약 하나를 맺은 거예요. 근데 조약의 내용이 거기 한 줄이 있어요. 뭐냐면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내용만 봐서는 아 이게 왜 일본한테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는 요 내용인데 조선에게는 이게 좋은 내용처럼 들리시죠?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 그러니까 조선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인디펜던트한 컨트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청나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청나라가
조선은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청나라를 떼어내기 위해서 청나라가 조선에 간섭을 못하도록 요 조항을 하나 넣은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청나라는 조선 땅에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조약을 맺고서 정작 자신들은 그 조약 맺은 날로부터 조선 땅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적을 이뤘죠. 이제 청나라는 몰아냈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조선의 보호자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들이 다 간섭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때 이제 명성황후가 또 한 가지 일을 시도하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을 좀 몰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한국 안에서 난리가 나도 청나라를 부르고 자기네 나라 땅인데 일본하고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북쪽 땅에서 열심히 싸우고 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나라 백성들이 받고 또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 힘으로는 일본 니네는 왜 안 나가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한테 몰래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내려와서 좀 쫓아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한 게 일본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 땅에서 누구만 없어지면은 이게 조선은 내 맘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명성황후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지금 이제 뭐 영사관, 공사관으로 나와 있는 미우라라는 사람이요. 그 사무라이들을 끌고 궁궐로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제 궁궐로 직접 들어가도 왕을 뭐 금방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목표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 명성황후가 자고 있는 그 궁궐로 들어가서 명성황후와 같이 있던 궁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 뭐 기록에 보면은 뭐 죽이고 불태우고 뭐 했다고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한나라의 국모 왕비를 죽이게 되는 이유는 이제 왕비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고종에게 이제 보고가 됐는데 뭐가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걸 보니까 어젯밤에 왕비를 죽이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나라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왕과 왕비가 자고 있는 궁궐에 사무라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 그 무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왕비를 죽이고 가도 거기에 저항할 수 없는 예, 그런 시대가 바로 요 1880년대 후반에 이제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장관들을 다 바꿔버려요. 그 캐비넷을 다 바꿔버리는데 캐비넷을 주로 누구를 세워놓냐면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 그래서 그 친일파들로 이제 내각을 꾸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그 친일파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김홍집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직 이제 뭐 이완용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오기 전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완용,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그 명성황후가 실시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일본이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캐비넷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시대가 바로 청일전쟁 직후의 조선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고종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졌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왕비까지도 이렇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때 고종이 하나 시도한 게 뭐냐면 고종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그냥 뭐 순순히 도와줄 리는 없고 일본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러시아도 이미 조선에 들어와 있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들어와 있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이렇게 외국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몰아낼까를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 한 가지가 탁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강대국이 아까 누구누구 있었다 그랬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는 자기네끼리도 싸우기 바쁘고 영국은 특히 청나라하고 아편 전쟁 지금 몇 차례씩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좀 힘이 셀까? 러시아, 일본 빼면.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냐면 독일하고 미국인데 미국이 힘이 월등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월등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 그러니까 미국이 국교로 삼고 있는 기독교를 나를 비롯해서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세례도 받고 국교로 선포하면은 미국이 우리랑 좀 금방 친해지고 미국의 힘을 빌려서 러시아도 쫓아내고 일본도 쫓아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내가 믿음 갖는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냥 기독교인 되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불러요. 그때 이제 궁궐로 불려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미국에서 파송받은 미국 선교사니까 이제 언더우드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고종이.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제 한번 물어봐요. 내 생각에는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을 이렇게 몰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 미국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나라니까 나하고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미국과 관계가 좋아져서 러시아와 일본을 좀 몰아낼 수 있지 않겠나.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똑똑한 생각인 것처럼 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때 예스 했으면 어쩌면 국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세례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참 똑똑한 선교사였어요. 바른 선교사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장로교회는 큰 원칙 한 가지가 있는데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원칙 하나가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정교분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정은 정치고요. 폴리틱스고요. 그다음에 교는 교회죠. 예, 폴리틱스하고 폴리티션하고 철치하고는 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치에 간섭도 받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했냐면 예전에 유럽에서 기독교가 국교였던 나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예전에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뭐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스페인이라든지 다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로서의 제 역할을 하나도 해내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그냥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무 어드밴티지가 없고 그냥 오히려 그것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너무 잘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장로교는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고종의 제의를 거절했다 그래요. 한 나라의 국왕의 제의를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진정한 교인이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근데 고종이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고종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당시에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나라가 왜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까 강대국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뭐 이런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있고 다 있죠. 자, 그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서양 문물을 공부를 한 거예요. 서양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지리도 배우고 세계 역사도 배우고 뭐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한 나라들이라는 거죠. 누가요? 일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라에 뭐 이렇게 관리들 몇 명이 똑똑해서는 이 나라가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 앞으로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이어지려면 일반 백성들이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한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 단체가 뭐냐면 독립협회라는 단체예요. 독립협회. 독립협회가요, 1896년에 만들어지는데, 거기 이제 제가 써놨지만, 이제 백성들을 계몽이라는 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인라이트먼입니다. 인라이트먼.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서 깨닫게 한다라는 뜻이죠. 백성들을 그렇게 해줘야 되고, 조선을 좀 이제 모던 컨트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보면 또 이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완용이요, 처음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친일파 하면서 이완용을 그냥 나쁜 사람으로만 기억하는데, 젊은 이완용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좀 깨우쳐서 잘 가르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좀 좋은 나라로 만들까를 걱정하는 몇몇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완용, 서재필, 그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죠, 둘 다. 예, 그 사람들에다가 또 윤치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치호.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이름, 이승만. 뭐 이승만은 못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 이런 사람들, 젊은이들, 이 사람들이 독립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종도 처음에는 너무 찬성했어요. 아,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치에 일반 백성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그 나라가 강해진다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막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누가 이걸 못 받아들였냐면 고종이 못 받아들였어요. 왜? 고종은 자기 아버지도 왕이고 자기 아들도 왕이 될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민주주의, 뭐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영국 그렇게 하죠. 미국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게 싫으니까 고종이 나중에는 그렇게 후원하고 찬성하던 독립협회를 1899년에 해산시켜 버립니다. 니네들 이제 모이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누구까지 했냐면 노비들. 노비들은 다 천민이잖아요. 그리고 노비보다 더 천민이 누구냐면 백정이에요. 백정. 그 당시에 이제 고기 잡고 소 죽이고 돼지 죽이고 해가지고 고기 팔던 사람들을 가장 천민으로 대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이 회의에 포함시켜서 이 모임이 있으면 다 같이 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 보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겠나 이런 것들을 토의했던 모임이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이 한 번만 니네 더 모이면 이제 다 감옥 간다, 이제 옥에다 가둔다 해가지고 다 해산을 시켜버려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고종이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는 거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라가 힘이 커져가지고 대한제국이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 미닝만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897년 조선이 끝나는 해고요. 동시에 조선 끝에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세워진 거예요. 백성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요. 뭐 대표자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고종이 그냥 자, 오늘부터 우리는 대한제국이다.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부르니까 제국의 왕은 황제가 되는 거고요. 황제의 부인은 황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죽은 명성 황후도 이름을 명성 황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이제 이때부터. 네, 그전에는 이제 민비라고 불렀죠. 민씨 집안이었으니까 민 패밀리.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자주국가를 만들려고 자주국가라는 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인디펜던트 컨트리죠. 그러니까 모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 러시아 아무 나라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온전히 독립적인 국가. 근데 그 독립적인 국가는 또 누구 혼자만 다스려야 돼요? 고종 혼자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깨이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점점. 그런데도 고종 한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 변했는데 고종 한 사람은 끝까지 왕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추진하고 해나가고 이런 것을 고집하다가 나라는 점점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정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하지 못했던 그게 바로 이제 고종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독립협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완용,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민주적 공화제, 공화제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뽑자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예요. 네, 근데 이 생각을 왕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그 차트에다가 이렇게 그려드린 맨 마지막 박스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선의 장로교회가 이제 대한제국이 세워진 바로 다음 해에 선교사들이 이제 그 서베이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자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숫자를 이제 파악을 해봤어요. 장로교인이 몇 명인가. 그러니까 장로교가 처음에 전해진 게 뭐 언더우드 선교사 들어오고 할 때니까 1885년이죠. 1885년에서 1898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13년. 예, 12년, 13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당시에 장로교도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7,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숫자죠. 예, 이게 7,500명. 처음에는 한 명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첫 해. 근데 13년 만에 전체 장로교인의 숫자가 7,500명인데 7,500명 중에 서북지방은 어디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보다 북쪽. 지금 이제 북한 땅을 이제 서북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서북지방에 장로교인이 몇 명이에요? 5,950명. 그러니까 전체 7,500명인데 대한제국의 전체가 7,500명인데 그중에 북한에 거의 6,000명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분의 2가 훨씬 넘죠.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그 정도 숫자의 장로교인이 북한 땅에 있었고 나머지 이제 1,500명 정도만 남한 땅에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게 이제 이 당시의 조사로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선교사들은 전국을 다 돌면서 순회 전도도 하고 뭐 조선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북한 쪽에만 집중적으로 장로교도들의 숫자가 막 늘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13년 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청일전쟁이 벌어졌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서북지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을 겪고 나면 오히려 교회가 없어지고 있던 교회도 무너지고 뭐 불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신앙은 더 커가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한 쪽에서는 전쟁이 없었는데 남한 쪽의 장로교도는 13년 동안 1,500명이 됐는데 여러 가지 난리도 겪고 직접 그 땅에서 전쟁도 벌어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북쪽에는 6,000명 가까운 장로교도들로 성장했다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안함 속에서 아까 고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전체 나라가 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오히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더 커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1627년부터 1897년까지 거의 270년 가까운
그런 조선의 역사, 조선과 기독교의 만남에 대해서 세 번에 나눠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휴강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세 번씩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휴강이고요. 그 다음 8월 4일, 8월 11일, 또 8월 18일 이렇게 이제 세 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세 번 동안에는 이제 1897년 대한제국이 세워져서 1910년에 일본에게 완전히 망해버릴 때까지 그 13년 동안의 역사를 또 3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쉬셨다가 8월 첫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